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새해 들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 새해 벽두부터 간단치 않은 전국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석학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19년 한국경제 대전망. 네, 그래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시자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죠. 이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작년 말에 이런 대전망 책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세 번째시죠? 2017년, 18년, 19년. 네, 세 번째 책인데 특히 올해 관심을 많이 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경제에 대한 감신사가 높아지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추격연구소라는 걸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네. 지금 요즘 한국 경제가 지금 추락이 염려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추격연구소는 추격만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네, 추격연구소는 3추, 그러니까 추격, 추월, 추락을 연구하는데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 경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직 폭망하는 추락은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이제 선진도상국 함정이라는 우리 정덕구 이사님께서 쓰신 표현인데 그런 선진도상국 함정 비슷한 데 걸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과거는 이제 개발도상국 함정, 중진국 함정이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10월, 11월 이때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제 벌써 이제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대외 변수 먼저 전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금 좀 변화된 게 있을까요? 이 전에 나온 책에서는 저희가 그 하나의 키워드로 외화 내빈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책 내면서 뽑은 키워드는 내후 외환. 그래서 몇 가지 내부적인 근심과 몇 가지 외부적인 걱정거리는 좀 내후 외환. 굉장히 센데요, 말씀이. 그래서 세 개의 내후와 세 개의 외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외환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보호무역지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인 자유무역지를 대체하면서 등장하고 있고 WTO라는 체제 자체가 지금 거의 붕괴 상태에 가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과거의 미소 간의 갈등 같은 신냉전 체제라는 그런 정치 경제 상황이 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여러 나라의 트럼프, 푸틴, 시진핑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조금 이렇게 위기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이걸 한국 입장 해석하면 한국은 미국, 유럽, 중국, 인도와 자유무역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로서 개방 체제에서 성장한 나라이고 또 최근에 촛불 시위에 의해서 달성한 정권 교체에 따라서 고도의 민주주의를 달성했는데 이런 개방 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한국의 어떤 잘한 종목이 지금 갑자기 세계 경제 바뀌면서 뭔가 좀 미스매치 발생하는 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 전망은 지난해 말부터 해서 쭉 시리즈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망 그 자체보다는 우리 이제 구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실천 과제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될지 한번 그런 쪽에 말씀을 여쭈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작년에 소득주도 성장 갖고 아주 이게 얼마나 생산적인 논쟁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스킴을 내걸은 이 정권을 이제 지나다 보면 우리가 본격적인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그런 스테이지, 단계로 접어드는 건
갈 수 맞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네, 근본적으로 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 체제 하에서 선성장 후반부를 해왔는데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경제가 개방되고 글로벌화되면서 분배가 악화되는 조짐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분배에다가 신경을 쓰는 정치의 기조는 맞는데 학계에서 보면은 소득 성장 정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유효한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히 최저임금을 내는 것밖에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다른 것 많다 그러지만은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가 중위소득 대비 이미 60% 도달했기 때문에 세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학계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50% 넘으면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이제 부정적 효과가 많다는 식의 어떤 그 의견이 많다는 면에서 좀 과다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이제 각종 부작용이 났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의 어떤 필요한 몇 가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쓸 경우 국간이 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이렇게 복지를 강조했던 나라일수록 복지 조세 부담률이라든지 국가 채무라든지 결국 이제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에서 보니까 일본형 또는 유럽형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한국의 현재 상황은 복지 수준도 낮고 조세 부담도 낮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낮은 한국형 모델인데, 일본형 모델은 이제 복지 수준은 높은데 그것을 조세보다는 국가 채무로 따진 형이고, 스웨덴 같은 모델은 이제 복지 수준 높은 것을 조세로 이제 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복지 수준된 수요 증가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일본식으로 국가 채무로 만식으로 가면은 한 가지 어려운 점, 한국은 아직도 통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환위기 같은 그런 리스크를 좀 증가시키는 어떤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것보다는 좀 스웨덴식으로 좀 채무 비율, 국가 조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좀 더 그런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좋은 점 같은데, 그 전제는 뭐냐면 국민이 어떤 그 적절한 효율적인 복지 체계 없이는 조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재정 개혁,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세금을 잘 쓰는 효율적으로 쓰는 체계가 없이는 그런 스웨덴 모델도 쉽지 않다 이런 식의 걸 지적한 것이죠. 그 최근에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뭔가 폭로를 하면서 이 국가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전 정권에 높여놨다가 이 정권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걸 하려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다 이제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된 얘기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국가 채무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한국은 지금 한 50% 정도라서 50% 채 안 돼서 일본이 지금 230% 넘는데 그거 굉장히 우량한 상황이고 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재정 대책을 쓸 수 있는 실탄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재정책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점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제 관건이고, 현재는 우리가 흑자이지만은 우리 예측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적자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제일 대비해서 현재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형적인 재정 틀레마, 그러니까 복지 수준과 조세 수준과 채무 수준 간에 세 가지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런 틀레마 상황에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저희 측의 이제 장기적 전망 부분의 하나의 꼭지입니다. 아무튼 쓸 곳은 많은데 결국은 쓸 돈이 충분치 않은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쓸 곳도 좀 기존에 좀 군더더기들은 다 잘라내자는 재정개혁도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본 것이니까 국가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현재 60조예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좀 방만하지 않느냐. 특히 현재 재량적 지출 부분이 한 62% 넘는데
이거부터 좀 낮춰서 너무 방만하게 자의적으로 치료되는 국가 보조금 부분을 좀 손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뭐 국가 보조금 총량제 비슷하게 이런 걸 좀 설치하는 거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근데 각종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40조가 되는데 이런 것들부터 좀 손을 대서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조세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향후로 2, 3년 후에 재정 적자가 되는 상황인 반면에 지출할 것은 많아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미리 좀 경고를 이제 한 셈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재정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노동 쪽에 지금 큰 저희 어떻게 보면 장애물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딜레마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럽형 복지국가에서 어려웠던 점이 복지가 이제 좋아지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근로 의욕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실업률이 올라갔던 유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독일이 잘 나가지만은 2000년 초반에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독일 3인당 정권인 슈레더 총리 주도로 소위 할츠 계획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반으로 줄여버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한 이후에 독일 경제가 사실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덕에 노조에 기반한 3인당 정권이 그런 정책을 하니까 노조가 등을 돌려가지고 3인 정권은 정권을 잃게 되죠. 그래서 보수당인 메르켈이 등장했는데 메르켈이 하자마자 등장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국가경제 살린 이 전 정권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10%가 넘는 고실업을 문제에 직면해서 각종 노동시장 유연한 정책을 한 덕에 실업 문제가 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70%를 도달했습니다. 대부분 65%에다. 한국 아직 70%가 안 돼요. 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이면 분명하거든요. 이 정부가 과연 지금 정책의 어떤 큰 흐름에서 지금 자칫하면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향 자체는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제 양질 선택으로 말하면은 현재 경제 어려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질을 선택한 것이 조금 이제 좀 실수라 생각하는데, 질 선택에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개혁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노동시장을 연공형 노동시장 체제에서 직무형 임금체로 바꿔야 됩니다. 직무란 뭐냐면 사람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숙련이 높아진 임금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 체제가 돼야만 노동자들이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자기의 숙련 연승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생산성이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미 노동 정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정부도 이걸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공섹터부터 직무형 임금 체제로 바꾸는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이제 업체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민감히 분에 이제 도입을 이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아마 새로운 새 노동 정책으로서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노동개혁, 아까 말씀 주신 재정개혁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노동개혁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직무형 노동개혁을 현재 노조 측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재정개혁도 그 돈에 정확하게 꼬리표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사실은 그 돈의 주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사실 재정개혁도 사실 보조금 같은 거 다 받는 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회수한다 그러면은 당장 그 층에서 반대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국가 리더십의 어떤 결단과 설득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정권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새해에는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정치 영역이고 외교안보 부문이겠습니다만 이제 북한 변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이 교수님 뭐 중국 쪽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보셨죠? 어떻게 뭐 좀
뭐 조금 기대를 걸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뻔한 얘기고 미국과의 갈등에서 좀 진전되기 어려울 거로 보시나요? 저희 책에서 그 올해를 전망할 때 세계의 내후하고 세계의 외환 플러스 꼽은 것이 하나의 기회창입니다. 기회창이 누구냐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 변수가 잘 풀리면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 될 수 있는 기회창이라고 저희가 이제 상정을 했고 분석도 북한을 한 중요한 템으로 잡아서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는 많은 기대를 줬지만은 이제 창이 활짝 열리지는 못했고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증 없이는 이게 안 풀린다는 면에서 참 딜레마인 것 같고 북한의 신뢰 표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선도로 이제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라도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난 상황 하에서 얼마나 이게 풀릴지는 불확실한데 그래도 뭐 북한, 미국, 한국 지도자 모두 다 뭔가 이쪽에서 좀 돌파구를 내려는 어떤 간절한 어떤 그 있기 때문에 지도자 간에 뭔가 좀 큰 딜이 이뤄지면은 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기대는 해보는 게 좋겠죠. 우리나 북한은 뭐 그래도 좀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간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로서도 일단 북한 카드를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느 정도 결말을 내는 그런 성과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어떤 재선에도 좋을 걸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걱정스러운 상황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나 핵 위험만 없애는 수준에서 그냥 한국 문제는 그냥 제껴두고 미국 측 관점에서만 타결해버리는 식으로 갈까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올해라는 타이밍이 이 북한과의 교섭을 뭔가 좀 해서 우리 경제에 물꼬를 튼다면 참 좋은 타이밍인데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정치 미국 선거도 있고 그런 소용돌이에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상징적인 조치들은 있어도 실질적인 내용들이 진전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시간 면에서 그 한국 측이 좀 쫓기는 측면이 좀 있죠.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중요 카드는 북한 쪽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을 얼마나 하느냐를 시나리오를 좀 잘 제시해야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중국처럼 되고 싶은데 과거 소련처럼 개혁개방했다가 망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그 미니멈 전제 조건이라는 면에서 북한도 개혁개방이 돼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이 좀 과감하게 개혁개방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북한도 좀 확신이 덜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끝으로 이제 올해 큰 이제 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충돌이가 아니겠습니까? 미중 간의 뭐 무역 면에서 뭐 중국이 지적권 분야라든가 또는 무역 흑자를 줄이는 측면에서 약간의 양보를 봉합을 하더라도 비경제적 측면에서 문화, 교육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중국으로 봐서는 소위 중진국 감정, 그러니까 미국 대비 린단 소득이 40% 넘어서야지 이제 중진국 감정을 넘어섰다 보는데 아직 30% 됐다는 면에서 중국은 아직 중진감이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투키디에스 함정이라는 기존 강대국의 경제를 받는 새로운 함정이 추가됐다는 면에서 중국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대비 중국의 그 GDP 사이즈가 60%에 도달했는데 과거 20년 동안 쭉 10%에서 그냥 고속 성장을 해서 올라왔는데 과거 3년 동안에 이게 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 수익이 지금 정체됐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두 개 함정이 지금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과 투키디스 함정이 동시에 중첩된 면에서 중국한테 크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성장률이 최소한 0.5%포인트로 떨어질 거로 보고 중국의 성장률 2%포인트 떨어지면 한국한테는 0.5% 떨어진다는 면에서 한국한테 0.23%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거실은 그렇고 한국 개별 기업장에 보서는 득을 보는 기업도 있고 손해보는 기업도 있어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세세한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끝으로 뭐 추가해 주실 우리 올해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있으시면. 제가 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현재까지 어떤 현 정부의 경제 처방이 좀 너무 좀 단기적인
또는 인기응병식 또는 뭐 좀 땜방식으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최근 이제 성장 둔화하고 분배 악화인데 그것의 원인이 단기적인 어떤 어떤 정책도 있지만은 크게 봐서는 한국 경제의 자본주의 모습이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마치고 영미식 자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영미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투자보다는 배당을 중시하고 산업을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각종 이제 해외로 공장을 빼돌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면에서 그것이 영미 자본주의 특징이 저성장 분배 악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큰 그 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면에서 한국 경제가 좀 더 과다한 분배 배당보다는 장기적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들이 한국 자본주의에 좀 필요한 좀 큰 그림 같다는 식으로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면 성장의 원동력이고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혁신을 항상 성장과 연결해서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혁신 성장하면 결국은 대기업이라든지 더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그런 오해를 갖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혁신이 불평등을 오히려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십니까? 필립 아기온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Income inequality between those who are educated, those who are less educated, between those who go to university, those who didn't go to university. And so to explain why it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s is because you had an acceleration in the rate of innovation. Innovation has a nice aspect to it. It's a source of social mobility. Why? Because new innovations replace old technologies. The richest man in Sweden today is Mr. Skype. He didn't exist 15 years ago. And it's because he innovated that he became the richest person. So innovation is a big source, of course, of top income, but also of turnover in the top income. Though the innovators of today are not the same as the innovators of yesterday. You need taxation policy, but you need also competition policy and housing policy to make sure that you reconcile growth, innovation-driven growth, with social mobility. The situation in France is that you overtax. Capital is overtaxed, for example. The entrepreneurs go elsewhere or they stop becoming entrepreneurs. So you discourage innovation. And you have low social mobility in France, both because of the tax system and also because you have very rigid labor markets. I like very much Scandinavia, Sweden, Finland, Denmark, Netherlands. I think those countries, have found a good balance. If you want to use taxation to correct for excessive inequality, which is a legitimate thing to do, you should make sure you don't discourage innovation. Because if you discourage innovation, you also reduce social mobility. 예, 작년 한 해는 성장과 분배 양쪽의 딜레마에 좀 많은 논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혁신 성장의 의미가 성장과 분배 모두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올해는 혁신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2019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